이제 세 번째 삼투압 조절이 있어. 삼투압 조절은 다른 말로는 뭐야? 체내 수분량 조절이야. 즉 체의 농도 조절이랑 비슷한 말이야 다. 어? 자, 즉 첫 번째 삼투압 조절은 다른 말로는 뭐야? 삼투압은 다른 말로는 뭐다? 체액의 농도 조절하고 체액의 농도하고 똑같다. 어? 체액은 뭐야? 몸에 있는 액체 성분의 농도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해됐어? 자, 삼투압 같은 경우는 뭐야? 반투과성막, 세포막 같은 걸 토대로 세포막이 뭐야? 반투과성막이야. 어떤 건 투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 안 시키면서 물질의 세포 안에 물질의 투입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농도에서 얘는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액체인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정상인은 체액의 삼투압은 얼마냐? 약 0.9%의 NaCl의 용액의 삼투압하고 똑같아요. 얼마라고? 약 0.9 NaCl 용액. 그러면 이때 봐봐. 어떻게 따져? 소금물의 농도는 봐봐. 소금의 농도는 뭐야? 용질 플러스 용매의 양이야. 소금의 양하고 물의 양. 그리고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얘가 소금물의 농도가 다른 말로 하면 체액의 농도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물의 양이 체액의 수분량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예를 들어보면 체액의 수분량이 크지? 그러면 체액의 농도는 낮은 거야. 혈장 삼투압은 낮은 거야. 체액의 수분량이 많다. 그럼 체액의 농도는 어떻게 돼? 낮은 거지.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이 뭐야? 혈장이지. 이제 혈액은 혈장 성분이 55%, 혈구 성분이 건더기 성분이 45%란 말이야. 그래갖고 혈장 삼투압이 그러면 물이 많은 거니까 혈장 삼투압도 낮다. 이해됐지? 이게 또 비슷한 말이야. 그러면 이때 당연히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뭐냐? 배우잖아. 항이뇨 호르몬이지. 호르몬이 뭐냐? 항이뇨 호르몬이야. 얘는 ADH라고 해. 자꾸 어디서 나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
항인용 호르몬하고 뭐야? 옥시토신. 양성 피드백 되는 거. 얘는 어떻게 돼?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해. 높이니까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겠지. 이해됐지? 그만 봐.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 체내 수분량 조절은 누가 하냐? 자, 이때는 자,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내가 물을 많이 마셨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다. 아니, 많이 마신 게 아니라 안 마신 거지. 안 마신 거야. 물을 너무 안 마셨어. 또는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지.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낸다? 누구야? 간내의 시사하부가 조절에 의해서, 간내의 시사하부가 조절 중추니까 얘가 뇌하수 최후엽한테 뭐야?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다. 항인용 호르몬이다. 분비가 많아져. 이해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가 많아져. 그러면 야, 자 봐봐.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되냐? 체내 수분량은 많아지겠지.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겠지.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오줌량은 여기까지 알아야 돼. 오줌량은 줄어들어. 그러지만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증가. 즉, 이 말은 뭐야? 체내의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오줌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소량의 진한 오줌을 넣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따 좀 이따 해줄 거야. 또 체내 정리해 줄 거야. 체내 수분량이 과다하는 경우, 체내 수분량이 과다하는 경우 뭐야?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지. 그러면 또 간내의 시상하부가 조절하겠지. 그래가지고 뭐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용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어. 혈장삼투압은 체내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혈장삼투압은 높아지겠지. 그러면 야, 오줌량은 많아지지. 그러면서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진다. 이해됐어? 즉 많은 양의 다량의 묽은 오줌을 누리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그래프가 있어. 제일 밑에 봐라. 제일 밑에 그래프 여기서 165페이지가 중요하다. 자 보자. 첫 번째 삼투압 조절은 혈장 삼투압을 조절해야 되는 거다. 혈장 삼투압은 체액의 삼투압이 다른 말로는 혈장 삼투압은 체액의 삼투압이라고 그러도 해. 근데 너무 높거나 낮으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겨. 우리 몸은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지. 근데 체액의 삼투압이 너무 높거나 낮지. 그럼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럼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혈장 삼투압이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의 조절은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추는 누구다? 시상하부야. 뇌하수 최고위압에서 분비되는 항인용 호르몬 ADH의 분비량을 조절하여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게 된다. 땀을 많이 흘려서 혈장 삼투압이 정인성 범위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돼? 시상하부가 높은 혈장 삼투압을 감지하고 시상하부의 자극으로 뇌하수 최고위압에서 항인용 호르몬 ADH의 양이 분비량이 증가해 콩팥에서 보면 물의 제흡수가 증가하여 혈장 삼투압이 정상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질 때 시상하부가 낮은 혈장 삼투압을 감지해. 그래가지고 뇌하수체 후엽에게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을 감소시켜.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가 감소하고 혈장 삼투압이 정상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그러면 봐라. 땀을 많이 흘렸지. 그러면 몸에 수분량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지. 그러면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하고 뇌하수체 후엽한테 ADH 분비량을 증가시켜.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의 저흡수가 증가해. 라고 몸에 수분량이 많아져. 체내 수분량이 많아져. 대신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지. 그러면서 오줌량은 줄어들어. 근데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져. 진하고 소량의 진한 오줌을 넣지. 이때는. 근데 물을 많이 마셨어.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어. 그러면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하고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려. 야, 항인용 호르몬 적게 나오게 해. 그래갖고 수분의 제흡수가 줄어들어. 콩팥에서. 그러면 수분의 제흡수가 줄어드니까 혈장 삼투압은 다시 높아져. 즉 체내 수분량은 적어져.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지. 근데 오줌량은 많아져. 오줌의 삼투압은 줄어들어. 다량의 묽은 오줌을 넣는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 체내 수분량, 혈장 삼투압, 오줌량, 오줌의 삼투압까지 다 이해해라.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야. 근데 어떤 게 반대고 어떤 게 이렇게 해줄게. 봐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해줄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그래프로 많이 나와. 그래프로 많이 나와. 거기 그래프 2개 나왔어. 2개 나왔어. 제일 밑에 165페이지에. 이해됐지? 네.
보자. 옆에 보충계를 보면 삼투압의 변화는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져.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면 체액의 농도가 낮아져서 혈장 삼투압은 낮아진다. 에? 체액의 농도하고 혈장 삼투압은 뭐다? 똑같은 말이야. 체액의 농도, 혈장 삼투압은 보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체내 수분량하고는 반대야.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면 체액의 농도는 낮아지고 혈장 삼투압도 낮아지고. 이해됐어? 네. 그런 거 관계를 잘 알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한번 보자. 우리 이제 하윤을 다 봤네. 오늘 보면 다 봤네 이제. 자 보자. 삼투압 조절과 그래프 보자. 삼투압 조절과 그래프 분석 보자. 잘 보면 삼투압 조절하고 그래프 분석 보면 자 보자. 이번 달이 28일까지 있냐? 네. 첫 번째 그래프 봐봐.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릴 거야 선생님이. 이 그래프들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애들이 너무 잘 나와. 자 봐라. 자 이게 헷갈려.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림이야. 혈장 속에 혈중 ADH의 농도야. Y축이. 그리고 X축이 혈장 삼투압이야. 근데 하윤아 분명히 알아둬라. X축이 원인이다. Y축이 그에 따른 결과야. X축이 뭐라고? 원인이야. Y축이 그에 따른 뭐라고? 결과야, 결과. 봐봐. 그러면 자 여기가 P1이고 얘가 P2야. 근데 보자. 안 깨졌지? 다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봐라. 뭐가 필요했어?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 높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혈중 ADH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 네. 몸의 수분량이 적어졌어. 체내 수분량이 적어지니까 그렇지. ADH양이 많아져야지. 그래야지만이 수분의 재흡수를 해가지고 혈장 삼투압을 낮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원인이고 이게 X축이 원인이야. Y축이 뭐다?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ADH 농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낮아져야 돼. ADH가 많아지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돼? 맞아요. 낮아져야 돼. 그래프가 이상하게 돼버리지. 근데 X축이 무조건 보다 원인이야. 그리고 Y축이 결과면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걸 안 주고 X축하고 Y축의 조건을 안 주고 골라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축이 혈장삼투압이어야 돼. 원인이. 혈장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이 혈장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ADH가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해야지만 이 수분의 제흡수가 되면서 혈장삼투압을 낮출 수가 있어. 이거 안 가르쳐준다. 선생님 몰라. 선생님도 몰라. 그래서 진짜 헷갈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지 못 풀어. 못 풀어. X축이 뭐라고?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킥이 이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삼투압이 지랄 맞은 게 이 그래프 때문에 지랄 맞은 거야. 알겠어? 혈중 ADH 농도는 누가 높아? P1이야, P2야. 그 다음 수분의 제흡수량, 오줌 생성량, 오줌 삼투압. 자, 당연히 자, 혈중 ADH 농도는 당연히 P2가 높지. P2가 높단 말이야. 그리고 수분의 제흡수량은 당연히 누가 높아? P2가 높지. 네. 오줌의 생성량은 P1. P1이 높지.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반대지. P2가 높지. 오줌 생성량이 많으면 오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묽어지겠지. 그러니까 P2가 높지. 근데 여기서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혈중 AD 농도나 이거는 비례 관계야. 둘이는. 비례 관계야. 근데 오줌 생성량하고 오줌의 양하고 오줌의 삼투압은 무조건 무슨 양이야? 반비례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에 책이 안 나왔는데, 해보자. 책이 안 나왔지? 안 나왔어. 네. 책이 안 나왔는데, 자. Y축이 오줌 생성량이야. 근데 시간. 근데 자 물을 섭취해. 뭐냐면 물을 섭취하면 이렇게 돼. 60분 120 180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자, 정말 쉽게 그래. 하고 이렇게 떨어져. 아이씨 깨졌구나. 아까 좀 떨어져. 어이씨 깨졌네. 어쩐지 스무스하지가 않더라. 이렇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일구간이야. 여기가 일구간이네. 여기가 2구간이래. 이해됐어?
그럼 봐봐. 자, 여기가 뭘 섭취했다고? 물 섭취했어.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돼? 물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내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지. 수분량은 1하고 2 중에서 누가 많아? 1이 많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혈장 삼투압은 반대겠지. 그 다음 혈중 ADH 농도는 누가 많아야 돼? 그렇지, 2가 많아야 돼. 그리고 봐라, 오줌의 생성량은 그렇지.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반비례하지? 응?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자, 체내의 수분량이 1이 많아. 응? 그러면 야, 혈장 삼투압은 반대로 얘하고 반대지. 얘가 높아. 이해됐지?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거에 의해서 얘가 증가하는 거야. 야,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혈장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ADH 농도가 어떻게 돼? 수분의 제곱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결과 수분의 제곱수가 많아지니까 얘가 줄어. 오줌의 생성이. 그래갖고 소량의 진한 오줌을 배출해. 이해됐어? 그리고 누구? 혈중 아까처럼 ADH 농도하고 오줌의 삼투압은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또 비례하는 거지. 얘도 비례해.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하고 누가 비례해? 혈중의 ADH 농도하고 비례해. 그러면 혈중 ADH 농도는 오줌의 삼투압하고 비례해. 오줌량하고는 반비례해. 이해됐어? 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나왔어. 여기도.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하고 제일 밑에 세 번째 그래프가 나왔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이해됐지? 네. 그러면 삼투압 상대값이다. 그럼 보자. 여기도 0, 60, 120, 180. 시간 분이야. 그러면 보자. 혈장은 이렇게 된다. 삼투압이 혈장은 이렇게 된다. 물을 섭취했대요. 물 섭취. 이랬을 때, 자, 혈장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혈장. 이게 혈장이야. 혈장 삼투압이야. 오줌의 삼투압은 이렇게 된다. 오줌의 삼투압은 이렇게 된다.
지난 다음에 내려가야지.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많이 변해. 오줌의 삼투압. 그리고 여기가 일구간. 여기가 일구간. 여기가 일구간이다. 그럼 보자. 자, 체내 수분량은 언제 많아? 1구간이야, 2구간이야?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지? 1구간이 많지. 이해됐어? 체내 수분량은 혈장 삼투압하고 반비례해. 응? 그리고 혈장 삼투압은 어디가 높아? 반대지. 이 구간이야. 그 다음 혈중 ADH의 농도.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많을 때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구간이 높단 말이야. 아니지. 잠깐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많지. 그러니까 이 구간이 높지. 혈장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ADH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혈장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그렇지. 혈장 삼투압하고 ADH의 농도는 무슨 관계? 비례지. 네. 얘가 원인이야. 네. 원인이야. 무조건.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다. 그것만 명심해.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혈중 ADH의 농도야.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뭐야? 이 혈장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ADH가 나와가지고 수분의 제곱수를 갖다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까먹지 마.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은 일이 많겠지. 일이 많아. 오줌의 삼투압은 누가 많아? 반대지. 이가 많아.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 말하지. 자료 해석에서 뭐라고? X축은 뭐다?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 거야. 응? 그러면 X축은 뭐다? 그렇지. X축은 뭐라고? 원인이라고. Y축이 뭐냐? 결과다. X축이 시간인지 잘 봐. 시간인지 잘 봐. X축이 시간이면 그거는 오진이 아니야. 원인이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X축과 Y축을 그대로 읽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봐봐. 자, 혈장 삼투압하고 누가 오게 돼? 응? 농도에. 그리고 ADH의 농도가 커지지. 오줌량은 줄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해. 근데 뭐하고는 반대돼?
오줌 생성량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해됐어? 이것들이 얘가 오진이고 나머지가 다 그럴 거야. 어? 명심해라. 잉? 명심해라. 그래프 분석 잘해야 돼. 하윤아. 그래프 분석 너무 잘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된 거야. 하윤아, 166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제. 아이고, 다리야. 손흥민이 한 여성을 보고 얻어 삼월 3일부터 나가냐? 학교? 네. 응? 좋아? 좋아? 그래도 친구들 보잖아. 반에 안에 없어요. 어? 반에 안에 없어요. 어? 반에 안에 없어요. 반 안에 없어? 반 바뀌어갖고? 네. 한 명도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없어요. 그래? 특이하네. 아, 반배정 나왔어 이제? 네. 언제 나왔어? 저번에 6월 12일 휴가서 그래갖고 우울해? 그거는 어?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자, 질병은 감염성 질병하고 뭐가 있다?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 감염성 질병은 전염이 되는 질병이지. 갖고 뭐 병원체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전염이 되는 질병으로서 결핵이라든지 감기, 독감, 에이즈 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즉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므로 체액, 접촉, 공기, 음식물 등의 다양한 경로로 인해 타인에게 전염될 수가 있다. 근데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하고 감염과는 관계없이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생활 방식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뭐가 있어?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은 유전이 안 돼. 유전도 있고
생활 방식 등도 있어. 고혈압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뭐다고 유전하고 생활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걸리고 혈압병은 온리 유전이다.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두 번째 병원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병원체의 종류에는 이 감염성 질병을 걸리게 하는 병원체에는 뭐가 있어? 그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등이 있다. 세균 뭐가 있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뭐라고? 곰팡이. 그 다음에 단백질도 있어. 프라이오. 등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봐봐. 세균, 박테리아는 여기서 우리가 보자. 뭐가 있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병원체를 구분할 때 구분해서 뭐가 있냐? 원핵생물하고 뭘 구분해야 돼? 진핵생물을 구분해야 돼. 원핵생물은 뭐야? 아이가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원시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야. 생물이야. 원핵생물은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진화한다. 진핵생물은 진짜 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핵생물은 세포 내 소기관에 막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 그래갖고 핵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핵막이 있어 없어? 없어. 진핵생물이 있어. 세포 내 소기관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 얘는 있어. 그러면 얘가 뭐가 있냐? 얘는 세균이 대표적인 예지. 원핵생물은. 그리고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은 여기에 속하지. 이해됐어? 공통점은 있다. 공통점은 둘 다 뭐야? 유전물질, DNA 있고, 라이보솜 있고, 세포막을 갖춘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그 중에서 세균, 박테리아야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롭지 않지만 일부는 질병을 일으킨다. 근데 단세포 원핵생물이야. 더군다나 얘는 세포 하나가 생명체고 원핵생물이다.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세포막 바깥에는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어. 식물과 같이. 그리고 효소가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대부분 분열법에 의해서 빠르게 증식한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항생제는 제일 밑에 봐봐. 항생제로 치료하는데 항생제 중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여 세균을 죽이며 세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세포벽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해한 거야. 항생제가. 세균만 죽이지. 이해됐어? 감염 방법은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등으로 감염된다. 그리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상처 부위 등을 통해 인체에 침입한 뒤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질병을 일으킨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물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질병해가 충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콜레라, 탄저병, 파상풍, 결핵,
세균성 폐렴이 있고 세균성 식중독도 있다. 황색 포도 상규균이 일어난다. 옆에 봐라. 그리고 항생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 자, 항생제를 남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타나 항생제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적절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한다. 또 바이러스가 있지. 바이러스는 봐라. 바이러스는 대부분 세균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그래갖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않고 핵산과 유전물질하고 단백질 껍질로만 쌓인 간단한 구조다. 얘는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형이지.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의해서만 증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는 완전히 생물의 조건을 만족을 못해. 하나도 만족을 못해. 근데 그나마 이제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고 물질대사 되고 유전되고 그런 게 돼. 몇 개가 돼. 세포 구조가 아니다. 숙주세포 내에서만 물질대사로 증식할 수가 있다. 구성은 핵산, DNA나 RNA 중에 하나였고 핵산 중에 DNA하고 RNA 바이러스는 둘 다 있다 하면 틀린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 그리고 단백질 껍질로 돼 있다. 숙주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얘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는데, 자, 그리고 감염 방법은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수혈 등으로 감염된다. 자신의 유전물질을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시킨 뒤 증식하여 이후 세포를 파괴하고 나와 더 많은 세포를 감염시킨다. 질병에는 감기, 독감, 홍역, 구순포진, 소아마비, 수족구병, 에볼라 출혈, 그 다음 후천성 면역계피증 에이즈,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그리고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치료하지만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그에 맞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즉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옆에 제일 위에 보충자로 봐봐.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핵산을 가지고 있다.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세균은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스스로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한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고 살아있는 숙주 세포에서만 증식한다. 우리가 감기하고 독감하고 차이점이 뭐야? 어디서? 감기하고 독감의 차이점. 감기와 독감은 모두 바이러스에서 발생하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같다.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발생합니다. 감기, 독감 둘 다 바이러스야.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종류가 틀린 거야.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야.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감기가 더 많아, 바이러스 종류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어.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올라와. 자, 원생생물은 봐봐. 질병을 일으키는 원생생물은 주로 단세포 진핵생물이다. 대부분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생물에 기생하기도 한다. 감염 방법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원생생물을 가진 매개 생물의 물림으로써 감염된다. 다른 생물로 병원체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생물을 갖다가 매개생물이라고 그래. 뭐 있어? 수면병, 체체파리를 매개체로 하는 트리파노소마, 로데시아, 파동, 편모충에 미친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를 파괴하여 발열, 빈혈, 두통 등을 일으킨다.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수막 내염 등이 있다. 치료는 질병에 따라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곰팡이, 균류는 봐라. 균류에 속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대부분 몸이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벽이 있다. 습한 환경에 살고 포자로 번식한다. 감염 방법은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등으로 감염된다. 그리고 호흡기관으로 포자가 침입하여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피부, 점막 등에 번식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질병의 예로는 무좀, 피부 사상균, 홍색균, 백성균 등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피부에서 번식하여 일으킨다. 칸디다가 면역 능력이 감소한 사람의 피부, 점막 등으로 번식하여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거나 만성 폐질환, 진균성 폐렴, 곰팡이성 식중독, 항진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그리고 옆에 변형 프라이온이 있다. 특성, 얘는 세균보다 더 작은 게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게 누구다? 프라이어. 그렇지, 프라이온이야.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으며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다. 감염 방법은 변형된 프라이온을 포함한 뇌나 신경조직을 섭취하여 감염되어 되며 중추신경계가 축축되면 변형 프라이온이 뉴런을 파괴하여 발생한다. 질병의 예로 소의 광우병, 사람의 크로이펠츠, 야구부병이 있다.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하고 접촉하면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뀐다. 변형 프라이온이 축축되면 이제 이게 걸리면 사람 같은 경우 새도 광우병이 걸리면 내가 구멍이 뽕뽕뽕뽕 나. 스펀지처럼 돼. 갖고 이거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아니? 그다음 감염성 질병의 질환의 예방 봐봐. 감염 경로를 차단하거나 병원체에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비말이나 공기에 의한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면 기침할 때나 할 때 옷이나 소매로 입을 가린다. 감기, 독감, 홍역, 결핵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다. 무좀, 유행성 결막염, B형 감염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음식물 통한 감염 예방, 음식물을 가열하고 섭취하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콜레라, 세균성 식중독의 예방이다. 매개생물 통한 감염 예방, 매개생물을 퇴치하고 매개생물로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면병, 말라리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체 방어 능력 향상,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예방 접종으로 인체 방어 능력을 높이며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옆에 보자. 주의해 봐. 감염과 전염이 있는데 감염은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식하는 거고 전염은 병원체가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퍼지는 것이다. 병원체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옮기지 않으면 전염성은 없다. 그리고 손 씻기 생활의 중요성. 사람 주로 손을 통해서 주변 물체나 타인과 접촉하여 병원체가 손에 의해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손 씻기를 생활하면 다양한 질병의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이해했지? 그 다음 190페이지 한번 풀어봐. 새끼는 왜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안 보여주네.
자, 봐라. 1번에 비감염성, 감염성, 그 다음 분열법, 항생제, 바이러스, 원생생물, 매개생물, 균사. 1번에 감비, 감비. 그 다음에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 3번에 리을, 4번에 기억, 5번에 리을, 6번에 기억. 이해됐어? 그 다음 3번에 크다,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 없다,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XX0, 5번에 00X0. 그 다음 6번에 여기 이제 인체 방어작용 보잖아. 인체 방어작용. 인체 방어작용을 보면 필요해가지고. 자, 봐봐. 자, 인체 방어작용은 자, 첫 번째 방어작용은 이게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하고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하고 이게 비특이적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구분을 안 한단 말이야.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해서 신속한 반응. 즉 범죄자면 경찰들이 다 잡는 거야. 경찰들이 다 잡는 거야. 범죄자면. 야, 이게 뭐냐? 소매치기범인지 폭력범인지 마약범인지 구분 안 하고 야, 범죄자면 다 잡는 거야, 경찰들이. 그래갖고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해서 신속한 반응을 갖다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 반응에는 크게 외부 방어하고 내부 방어가 있어. 외부 방어는 뭐냐?
몸에서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피부라든지 점에 분비액이다. 근데 내부 방어는 이제 내부로 들어온단 말이야. 병원체가.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방어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아예. 이해됐어? 내부 방어는 식세포의 작용, 식균 작용이라고 해. 또는 염증 반응. 즉 비특이 작용 반경은 병원체의 종류를 상관없이 그냥 병원체는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후천성 면역이야.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느린 반응이야. 즉 특정 병원체를 야 얘가 누구야? 얘가 마약범이야. 얘가 폭력범이야. 얘가 강도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병원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인식하고 난 다음에 반응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야. 구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이 있어.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대한 의한 면역이야. 항체에 대한. 항원이 병원균이면 항체가 병원균을 죽이는 물질이야. 항체를 흘러보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근데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림프구에 의한 면역. 얘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갖다가 직접 제거하는 거야. 감염된 세포를 갖다가 직접 제거하는 거야. 얘는 체액성 면역은 혈액을 따라 오다가 병원체를 만나면 죽이는 거야. 근데 얘는 직접 찾아가고 죽이는 거야.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이해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봐봐. 방어작용의 구분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선천성 면역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자, 피부라든지 점막, 그 다음에 분비액으로 하는 거는 외부 방어,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 염증 반응은 내부 방어다.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 방어작용으로서 태어난 후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발달한다.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래갖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어. 그러면 옆에 보자. 선천성 면역의 중에서 후천성 면역은 활성화하기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감염 초기에는 신속하게 일어나는 선천성 면역이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피부 점막이지. 피부는 피부 점막은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방어 병 역할을 한다. 특히나 피부는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해. 피부에 각질층은 병원체가 침입을 한 걸 막는 밑줄거의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 뭐 상처, 화상 등으로 피부가 손상되면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와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피부로 분비되는 땀이나 침 등에는 밑줄거의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포함되어 있어. 이 포함되어 있어서 병원체의 침을 막는다. 옆에 나오다 라이소자임의 역할은 땀, 눈물, 점액 등에 들어있는 항균성 단백질 일종으로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을 죽인다. 피부에는 뭐가 있다고? 라이소자임이라는 포함되어 있어 그 땀이나 침 등에 병원체 침을 막는다. 점막은 각질층이 없는 눈, 코 속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내벽은 점막으로 덮여있다. 끈끈한 점액질이야. 그래갖고 점막에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 점액을 분비하여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다. 숨관가지 내벽의 섬모와 점액은 숨 쉴 때 들어오는 병원체와 이물질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지. 이게 가래구야. 그러니까 노란색일수록 이물질이라든지 병원균이 많은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위벽은 강한 산성인 위산을 분비하여 음식물에 섞인 병원체를 제거한다. 그리고 식세포 작용을 뭐라 그래 우리는? 식균 작용이라고 했지.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누가? 백혈구가. 그렇지. 백혈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효소를 이용하여 분해한다. 그래갖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침입한 병원체의 정보를 림프구에 제공하여 후천성 면역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이다. 봐봐.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식 세포는 백혈구니까 핵이 있어. 그럼 병원체가 왔어. 그럼 얘를 잡아먹고 얘가 병원체의 일부를 밖에다 일부를 조각을 갖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일부를 노출시켜. 그래가지고 봐라. 그래서 병원체의 정보를 림프구에 제공하여 후천성 면역을 갖다가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체를 잘라 분해해가지고 지 몸에다 붙여, 몸 표면에다 붙여. 라고 다른 놈한테 인식하게 만들어.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염증 반응은 봐봐. 자, 봐라. 염증 반응은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으로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열, 붉어짐, 통증, 부어오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병원체를 제거하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염증 반응의 과정은 봐라. 첫 번째, 손상된 부위에 비만세포가 백혈구 일종이다.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 그러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와 혈장이 전부 다 상처 부위로 이동해. 그러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관의 투과성이 커져서 백혈구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에 피가 몰려. 그러니까 열이 나고 붓고 통증이 나고 붉어지고 그런 거야 다.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 그래갖고 백혈구가 손상된 조직세포나 병원체의 찌꺼기와 함께 고름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혈액이 몰리니까 염증 반응은 붓고 열이 나고 빨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통증 오고. 그럼 옆에 보자. 식세포 작용의 과정은 큰 포식세포와 같은 백혈구가 세포막을 뻗어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를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식포를 형성해. 이후 식포는 종과 라이소솜과 융합하여 라이소솜의 다양한 효소에 의해서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가 분해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공부하면 돼. 많이 했지? 그래도 거의 다 했다. 2단원까지는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이 잘가. 하이 힘들면 전화해.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그러면 돼. 나는 이거나 정리해야 되겠다. 버릴 거 버리고.